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실체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연세대학교의 조성배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쪽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위기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했을 때 주로 영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화 속에 로봇이라든가요. 많이 아이로봇이라든가 채피 또는 엑스마키나 이런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 속의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사실 최근에는 영화 속에 로봇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헐라든가 또는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조금 다르죠. 대표적인 인공지능 하면 이때까지는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몰고 들어가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준다든가 또는 거실에 이렇게 풀어두면 이렇게 구석구석 먼지를 잘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또는 몇 가지 그 질의응답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인공지능이고요. 아직 실생활에 그렇게 널리 등장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사람 대신 운전해주는 자율자동차 또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둘 사이에 조금 뭔가 간극이 있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인들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그냥 마케팅 용어로 쓰는 거지 실체가 별로 없어 라고 이렇게 좀 폄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맹목적으로 신봉해서 인공지능만 있으면 우리의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분들도 있죠. 어떤 기술이든지 이런 반응의 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공지능은 그게 굉장히 극명하고 또 시대적으로 그게 이렇게 갈리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시도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술을 다르게 해석한다든가 다르게 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봅니다. 또 이름이 먼저 이렇게 좀 팬시하죠. 그래서 명칭 자체가 지능이라든가 인지라든가 지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과대평가나 또는 오용이나 남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뭘까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의 두뇌 안에 있는 지능을 발현하는 어떤 조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두뇌의 기능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거나 듣거나 판단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대충 두뇌에 이렇게 부위별로 어떤 기능을 할 거야 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역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정도 가지고는 만들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지금 컴퓨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을 잘 활용해서 그런 인지 기능을 재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런 시도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안에 사용되는 기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기술은 그 지능을 발현하는 내용을 직접 안 만들고요. 그 데이터를 잘 모아두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또 머신러닝 안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신경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신경망을 층을 여러 개를 쌓아서 만들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신경망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구축하는 기계학습 기술, 그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요즘엔 딥러닝이 인공지능하고 거의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에요. 그냥 딥러닝이라고 말하고 인공지능을 생각하시거나 또는 인공지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는 일은 딥러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이해하려면요.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조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일단 환경에서 뭔가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에 적합한 어떤 출력을 내는 뭐 그런 기계죠. 그런데 그 입력 출력의 관계, 그 변환하는 관계를 일종의 명령어들을 가지고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쭉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편집기가 되기도 하고 게임기가 되기도 하고 입력에 대한 출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 만능 기계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그런 기계인데 그 명령어들의 집합을 뭐 알고리즘 또는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뭐 일단은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논리라든가 또는 뭐 규칙 또는 확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능을 설명할 때 쓸만한 그런 이제까지 알려진 그런 기술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력에 대해서 걸맞는 출력이 나오면 되니까 그 안에 미지수를 잔뜩 집어넣고 그 미지수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럼 향후에 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걸맞는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입력받아서 그 사진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자동으로 맞춘다 그러면 뭐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예를 들면 그 사진 안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강아지의 모양이라든가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또 고양이의 모양이나 행동도 잘 정리해 놓고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비교해서 판별하는 뭐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뭐 어떻게 생기고 강아지는 이렇고 고양이는 저렇고 잘 모르겠지만 사례가 되는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으면 사진들을 많이 모아서 강아지 사진하고 고양이 사진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함수 또는 모형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어떤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모형의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뭐 그걸 가지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별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그 신경망이라는 걸 사용해서 아까 밑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뭐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공지능의 원래의 의미, 뭐 인지작용을 모방해서 사람하고 같은 어떤 상호작용, 뭐 그런 걸 통해서 사용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챗봇이라든가 또는 그림이나 음악을 창작하는 거 또는 인간 모양의 어떤 가상의 어떤 존재, AI 휴먼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쪽에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는 뭐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어떤 세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 최적화라든가 또는 정밀도를 향상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물류 최적화,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해야지 최적으로 판매가 가능할지라든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문제 또는 뭐 로보 어드바이저 또는 뭐 고장 예측 뭐 이런 문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자동 수행 가능한 업무를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방면으로 사용을 하면 뭐 자동화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그게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로봇이라든가 또는 뭐 자율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인공지능이 최근에 특히 굉장한 성공 사례를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성공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세 가지 요인을 듭니다. 첫째는 그 방법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만 가지고는 곤란하고요. 컴퓨터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뭐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그런 컴퓨터가 지금 가능하게 됐고요. 또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딥러닝이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사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이렇게 맞아나가면서 지금의 인공지능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다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첫째는 최근의 인공지능은 그냥 어디선가 숨어서 또는 어떤 연구실이나 어떤 뭐 기관에서 만들어서 거기서만 쓰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하는 뭐 그런 일종의 무브먼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이 힘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가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토대가 필요한데 그런 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거 사용하면 그 플랫폼 안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편의성 높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분야가 그런 식의 플랫폼화되면서 쉽게 공개된 소프트웨어들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잘 아우러져서 지금의 인공지능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응용 분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사실은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는 그냥 사람이 하는 분야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사람이 하는 뭐 듣고 보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일이 가능한데요. 뭐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죠. 근데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주로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건강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료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그 영상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폐질환을 진단한다든가 하는 그런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그런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크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률적인 어떤 문제에 휘말리면 일상생활이 거의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률 분야에서의 기초 법률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또는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쓸만한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재산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증식시키고 싶은 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투자회사 이런 데서 우수 고객을 자동으로 판정해서 선호도를 파악한다든가 또는 각각 고객들에 맞춰서 투자 자문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식의 인공지능이 널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천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또는 제품을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추천받으면 내가 구매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판매하는 측에서도 고객이 나중에 구매할 만한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이제 그런 분야에서 비디오라든가 제품 또는 영화 또 음악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추천해주는 이런 쪽도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 보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CCTV 이런 것들 많죠. 보통은 이제 CCTV를 사람이 계속 관찰하면서 뭔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요. 24시간 사람이 계속 지키기도 어렵고 또 구석구석 일일이 보는 것도 어렵고 또 사람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공공 장소에서의 어떤 유실물이라든가 또는 위험한 차량 또는 침입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감시해주는 탐지해주는 이런 인공지능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어떤 스마트 기기에서 내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보조해주는 비서죠, 일종의 그 지능형 비서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인공지능의 발전에 더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기사나 소설이나 영화를 대신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창의성이라든가 창작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자동화 도구로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스포츠 기사라든가 아니면 속보 이런 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는 이미 우리나라 일간지나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라든가 심지어는 영화 같은 것도 무에서 유를 창작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창작하는 작가들도 수많은 작품이나 아니면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그런 자료, 데이터만 충분히 많으면 생성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모양을 하는 또는 뭐 이동이 가능한 그런 기계, 그게 그 로봇인데요. 로봇상에 그 탑재되는 인공지능도 뭐 어렵긴 하지만 상당히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회 곳곳에 인공지능이 널리 쓰이는 거는 알겠는데요. 뭐 사실은 남의 일을 잘하는 건 뭐 별 걱정이 안 되실 텐데,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해서 내 일을 뺏어가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 되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일자리를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해오던 일의 한 7, 80% 정도는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일반인한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봐도 대부분은 뭐 한 80% 정도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실제로 전문가의 그 조사에 의해도 뭐 예를 들면 텔레마케터 또는 뭐 부동산 권리 분석가 또는 뭐 데이터 분석, 정신 분석, 정리해주는 어떤 수학자, 또 개인 보험업자, 뭐 이런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뭐 한편 인공지능이 그래도 쉽게 이렇게 대체하기 좀 어려운 분야다라고 하는 분야도 꽤 있습니다. 뭐 보통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라든가 또는 심리 상담사, 또 뭐 재난 관리사,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거야라고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쉬운 일자리랑 대체하기 어려운 일자리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결국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면대면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뭐 그렇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라도 독립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술의 발전을 쭉 돌아보면 뭐 역사적으로 봐도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랬고, 예를 들면 뭐 마부들의 일자리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자동차라는 게 새로 등장한 거에 발맞춰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줄일 것 같은데요. 인간의 그러면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될 것인가? 그건 뭐 사실은 일자리의 재배치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이전에 하던 일하고 좀 다른 일, 만일 이전에 하던 일이 인간이 반드시 해야만 하고 또 중요한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면 해야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있고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해야만 하니까 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대체해 준다면 조금 더 보람 있는 일, 또 개인의 어떤 목적하고 뭐 삶의 목적하고 부합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술만 발전시켜서 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율자동차를 가지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자율자동차 하면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차량 안에서는 뭐 음악을 듣든지 뭐 잠을 자든지 또는 게임을 하든지 뭐 이런 일을 해도 그냥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만 가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 만약 그것만 원한다면 그 기술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적어도 사람보다는 안전하게 그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결국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뭐 차량 안에서든 아니면 멀리 서버에서 어떤 통신 라인을 이용해서 구동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제3자에 의해서 탈취가 돼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을 시킨다든가 또는 그게 범죄에 이용된다든가 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정보 보안이라든가 보호하는 뭐 그런 기술이 또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뭐 또 법적인 문제가 또 관여될 수 있는데요. 뭐 이제껏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여 년간 뭐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앞차, 뒷차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고 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사고에 휘말리면 그런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얼마만큼 져야 되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사실은 기술이 무슨 윤리를 알아야 되나? 뭐 윤리나 도덕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던 뭐 사람의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서 책임을 졌던 문제를 인공지능이라는 자동화 도구가 한다고 했을 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문제가 소위 그 트롤리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자율자동차가 막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뭐 10명의 그 여행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분명히 앞에 있는 그 보행자가 다칠 거고요.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급 우회전을 하면 어쨌든 그 보행자는 자동차가 치지 않을 텐데, 근데 옆에가 낭떠러지네요. 그래서 만약 급 우회전을 하면 승객이 다쳐야 돼. 이럴 때 자율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치 아픈 문제죠. 사실은 이게 개인의 운전자 입장에서도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사회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런 기준에 합당하면 별로 브레임을 안 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죠. 이런 문제도 자율자동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인공지능 분야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1956년 그걸 정식으로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인공지능의 말이 처음 만들어진 해입니다. 그 이후로 한 70년 가까이 지나왔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지만 그 발전이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한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냉각기를 겪기도 하고요. 또 이게 좀 관심도 끌고 될 것 같아 싶다가 또 이렇게 끊기도 하고, 적어도 그런 냉각기가 2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역사에서는 2차례의 겨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딥러닝이라는 게 크게 각광을 받고 놀라운 결과들을 내면서 적어도 이전의 그 관심보다는 훨씬 높아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딥러닝의 폭발적인 관심과 좋은 성능, 또 다양한 응용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확장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궁극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초석이 될지, 아니면 어차피 이 분야는 이렇게 막 큰 관심을 갖다가 뭐가 좀 잘 안 되면 다시 또 냉각기를 갖는 그런 이렇게 부침이 좀 심한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는 다시 꺾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우리가 알 텐데요. 이게 충분히 발전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미리 좀 상상해보고 그 시대를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소위 얘기하는 인간의 인지 기능을 대신하는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거고요. 또 컴퓨터도 지금 계속 발전해서 이제는 양자 컴퓨터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데이터도 점점 대규모로 데이터를 잘 수합하고 또 잘 분석해서 정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점, 그거를 기술의 특이점 또는 싱귤레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리고 그게 도래하면 소위 얘기하는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등장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이게 언제쯤 될 건가 싶으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먼 미래를 보고 계시진 않고요.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1945년 정도 되면 초지능이 등장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시간을 보내시면 이게 과연 맞을지 틀릴지를 목격하시는 분들이 될 텐데요. 이것도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기술의 발전을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지 과거는 잘 알죠. 근데 이제부터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그 기술이 이전에 발전하던 그런 기울기보다 조금 완만하게 발전하게 되면 뭐 나름대로 큰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는 그냥 거의 비슷한 기울기로 발전한다고 해도 뭐 크게 준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발전해 오던 것보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아무 준비를 안 했을 때 커다란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보통은 영화에서 보던 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면 뭐 스카이넷 같은 게 생겨나서 터미네이터가 등장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도 하시는데요. 뭐 사실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의 그 인간 사회에서 있는 지배 피지배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기술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우리가 그걸 쉽게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기술에 종속이 되면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없으니 일정 부분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지능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고 쳤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지능의 정의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지능, 뭐 그런 걸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지능들이 꽤 있죠. 뭐 알파고도 그랬고요. 뭐 챗GPT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그렇지만 그런 어떤 특정한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지 능력을 뛰어넘었냐? 아직은 그렇다고 보긴 어렵죠. 뭐 그런 지능을 뭐 AGI 또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개발도 하고 있고 그게 과연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됐다고 쳤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간이 여전히 지능이 좀 부족해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죠. 뭐 암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그런 불치병을 치료한다든가, 또는 뭐 지금 석탄 연료는 점점점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금 인류의 굉장히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뭐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난 존재에 좀 의존을 해보면 그런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을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인간이 통제권을 벗어난 어떤 인공지능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인류의 안전성에도 크게 위협이 될 텐데, 그렇지만 뭐 이런 그 통제권을 상실하는 게 뭐 뭔가 자의식을 갖고 예를 들면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이 뭐 없어져야 돼. 라든가, 뭐 보통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들도 많이 보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은 자동화 도구가 굉장히 편하면 굉장히 의존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호등을 왜 지키나요? 신호등을 지켰을 때 조금 더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키고,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그 교통 운전이란 측면에서는 신호등에 의존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커지는 거고요. 또 뭐 기차라든가 이런 거 배차 시간 조정하고 이러는 거 요즘은 많은 부분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점점 더 인간의 기능, 뭐 지각 기능이라든가 판단 기능, 뭐 이런 것들의 인공지능을 많이 만들어 나가다 그게 편하니까 또 정확하니까 거기에 심하게 의존했을 때 여차해서 그게 오작동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결국 사람이 문제인데요.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그걸 나쁘게 작동시켰을 때 그 의존하고 있는 인류에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먼 미래의 일처럼 있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에도 그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최근에 뭐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딥러닝 때문에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인공지능을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라든가 또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인공지능도 그런 식의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뭐 포토라는 서비스인데요. 그거는 뭐 구글 그 포토에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그 사진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사진을 올려도 정확하게 그게 어떤 사진이었는지를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주는데, 이전에 이렇게 흑인 남녀 커플 사진을 올렸더니 거기다가 고릴라들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큰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뭐 인공지능이 의도적으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학습 때 인공지능이 인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인종차별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또 뭐 그 재소자들, 예를 들면 뭐 죄를 짓고 교도소에게 수감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입력받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재범을 얼마나 할지 그 위험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인공지능 컴파스라는 걸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그 재소자들의 그 재범 가능성을 예측을 해줬는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나온 결과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백인보다는 흑인 쪽에 조금 더 위험도를 높게 측정하는 뭐 그런 결과를 내서 결국은 뭐 현실에서는 사용을 못했고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공지능을 계속 어쨌든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내는 그런 인공지능 많이 볼 수 있고, 앞으로 점점점 더 그런 인공지능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노래를 작곡하는 인공지능, 또는 이미 작고한 비틀즈의 유고작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다시 레코드를 낸다든가 하는 것들도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인공지능들인데요. 뭐 여기에 조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사람의 기능을 대신하는 어떤 인공물이기 때문에 그게 뻔히 인공지능이니까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인화를 하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이건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의인화를 하다 보면 감정이입이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공포심을 갖는다든가, 또는 뭐 과도하게 실망을 한다든가, 또는 뭐 또 그것 때문에 또 과도하게 너무 기뻐한다든가 하는 그런 우리가 과대 평가를 하는, 과대 이렇게 포장을 하는 뭐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유념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온 인공지능이 혹시라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최근에 챗GPT가 엄청나게 잘 된다 그러는데 막상 써보면 엉뚱한 소리도 하고 뭐 잘 정확하게 결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 정도면 인공지능 못 쓰겠네. 사실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닌 것이요.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은 아무리 그게 대단해 보여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뒤에서는 완성을 향해서 이런저런 궁리들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하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인공물에 대해서는 100% 완벽한 걸 기대하죠. 그래서 99.9%가 되면 0.01% 때문에 그 제품은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전해도 100% 완벽한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추구하는 목표, 그게 인간의 기능인데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통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는 인공지능을 보면 당연히 이 정도 쉬운 일은 쉽게 하겠지라고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인공지능은 AGI라고 얘기해도 어떤 한 분야에서 잘하는 건 그 분야를 잘하는 거지, 그 분야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공지능의 특성이라는 걸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를 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분야들에도요. 그게 뭐
어떤 공학이라든가 어떤 뭐 개발하는 분야가 아니고요. 문학이라든가 또는 뭐 인문학적인 어떤 분야라도 상관없이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모여 있으면 그 데이터로부터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어떤 의사결정 도구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한번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조선 그 사록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분석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유추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뭐 그런 사례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라도 일단은 한번 데이터로부터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중기적으로는 이게 약간 4차 산업혁명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뭐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결론은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이 안 되면 뭐 조금 덜 쓰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계속 생산을 해내고 또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적은 인구를 가지고 생산성 향상 도구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엔 장기적으로는 사실 인공지능은 그냥 선택이 아니고 필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핵가족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고독감,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 키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궁극의 동반자는 사람처럼 느끼고 판단하고 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독감,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동반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사회 또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